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찾았었습니다.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3박 4일의 한일 순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흘간의 방한 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특보 등과의 조찬이었습니다. 조찬의 내용을 전하는 중국 외교부 자료를 보면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한중 관계에 대해 양국 정상이 중요한 공통인식에 따라 양국의 근본적 이익 방향에 부합하게 양국 관계에 대한 청사진을 끌어내고 발전 전략을 잘 접목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문정인 특보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이 처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다시 이렇게 대꾸했죠. 신냉전에 반대한다. 이는 역사적 발전 흐름에 맞지 않는다. 왕이 부장이 한국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그동안 동맹 관계를 정시해왔습니다. 동맹국들은 경제를 위한 파트너에 가까웠죠. 따라서 한국은 중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가능성이 무척 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불법 선거 소송은 대부분 패소를 한 상황이고 재검표 결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관계를 재정비해 대중 압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미국의 계획에 포함될 수밖에 없겠죠? 민감한 시기에 왕이 부장이 한국을 찾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같은 청사진을 갖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너무 쏠리지 말고 중국과 국제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자는 뜻을 전한 셈이죠. 대단히 과한 요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가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맹의 가치로는 미국이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죠. 왕이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중 두 나라 간의 수망상조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수망상조란 공통의 적이나 어려움에 대비해 서로 망을 봐주고 돕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자는 의미이죠. 그리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중 외교 수장의 회담이 끝난 후 중국 외교부는 합의된 10가지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의 발표에 없는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한중 외교 안전 2+2 대화 시동. 이는 두 나라가 더 전략적인 관계를 맺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이죠. 강경화 장관은 중국 측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인 한반도 정세의 중요성만 강조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의 지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강 장관과의 회담에 무려 25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교통사정 때문에 늦었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2월 방한 때도 오찬 행사에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일본부터 찾았습니다. 중일 회담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대단히 냉랭한 분위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는 일본에게는 협력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이라며 일의대수란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왕 부장은 오태기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중일 관계를 장기적 협력 동반자라고 하며 적절한 전략적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하는데 그쳤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된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생각구 열도였습니다. 24일 기자회견에서 오태기 외무상은 생각구 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왕이 부장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일본 어선들이 다오이다오 주변 민감한 지역에 들어오고 있다. 네, 생각구 열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대놓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발언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가 통제돼야 방한 조건이 된다면서 연내 방한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을 방한한 자리에서 왕이 부장은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님께서는 대통령과의 우정 그리고 상호 신뢰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황당한 발언입니다.
한국에서 신규 확진 환자가 하루 5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무려 2,000명이 넘죠. 아시아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초토화된 상황이죠. 그렇다면 중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이 모든 나라들보다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다만 통계조사를 사실상 중단해버린 것이죠. 그런 중국이 한국의 코로나 통제를 운운한다는 건 무섭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시진핑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한국을 향해서 한 이야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일본은 시진핑 주석의 방해를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왕이 부장은 시 주석의 친선은커녕 방문과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은 백신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전 세계 선진국들이 화이자 백신을 선매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화이자 백신 확보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은 화이자 백신을 비판하며 자국 백신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의면을 받고 있습니다.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 1280만 회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한 사람당 2회분을 접종해야 하는 만큼 64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한 셈입니다.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도 서방 세계에서 만든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물량입니다. 현재 미국, EU, 일본, 영국 등이 화이자 물량의 90% 이상을 선구매했습니다. 중국은 이 틈을 노리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동남아 국가들은 화이자 백신의 차선책으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를 택하는 모습입니다. 태국 정부는 이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같은 날 필리핀의 30여 개 업체도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최소 26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최근 자국의 절임 채소 음식인 파오차이를 김치산업 국제표준으로 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9일 공식 입장을 즉각 발표했습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파오차이를 표준으로 인증한 국제표준화기구 ISO 역시 해당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명시했습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완전히 다른 음식이며 국제기구들이 이미 19년 전 한국을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만드는 법부터 다른 음식입니다. 파오차이는 김치처럼 양념에 버무리는 단계가 없습니다.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시 한국의 김치가 공식 영문명으로 오유 명사화되면서 일본의 기무치를 비롯한 종주국 논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9년부터 파오차이의 국제표준화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김치 종주국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팬데믹 대처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성공을 문화적 측면의 설명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한국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덜하고 공동체 중심이며 더 큰 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는 얘기다. 일부 분석가들은 자유를 선호하는 서구인들은 프라이버시 침해를 원치 않으므로 한국식의 확진자 경로 추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넌센스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를 아시아 질병으로 보아 자국에는 상륙하지 못할 것으로 간주했던 실수였다. 이제는 자국 내에서 따라할 수 없는 아시아식 해결책을 상상하면서 최선의 방역 방법을 거부하는 위험을 무릅쓰려는 중이다. 이것은 오리엔탈리즘의 오랜 패턴이다. 어떤 사회 정책이 아시아 국가에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특히 서구인들은
그러한 정책이 아시아에 아마도 동질적으로 동질화된 인과 조화로운 사회 때문에만 가능했다고 재빨리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화는 온순하고 순종적인 아시아인으로 구성된 사회를 상상하는 인종차별주의적 환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인터넷에 의해 과장된 신랄하고 양극화된 정치라는 현대적 경향은 한국을 건너뛰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일찍 대규모로 초고속 인터넷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의 선봉에 서 있었다. 미국의 유튜브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 한국은 이미 사이버 왕따와 잘못된 정보 캠페인 같은 온라인 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다루고 있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개입하기 몇 년 전 보수적인 한국의 대통령들은 선거를 왜곡하기 위해 수백만 건의 가짜 트윗을 자신들의 첩보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 기간에도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골칫거리였다.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의료 전문가 패널이 관련된 논쟁이었다. 한국의 의사들을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오랫동안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으며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2월 말 COVID-19가 한국에서 최고조에 달하자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해임을 요구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들을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한 세기 만에 가장 심각한 세계적 유행병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는 전염병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통령의 자문을 중단하게 했다. 문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중요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성공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낸 유능한 리더십 덕분이다. 어떤 성스러운 유교 문서도 COVID-19의 확진 사례가 4건에 불과할 때 한국 보건당국자들에게 의료 회사들을 불러 모으라고 충고하지 않았고 검사 능력을 확보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다. 어떤 아시아인의 지혜도 한국 의사들로 하여금 여행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폐렴 증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금은 악명 높은 31번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었고 비밀스러운 신천지 숭배에 의해 야기된 대구 시내의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클러스터를 진압할 수 있었다. 한국 국민들이 화장지를 사재기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 성향이 없는 순한 양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 있는 행동을 해온 것을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 한국의 격리 시스템, 특히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서방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 디 빌트는 이 문제를 헌법학자 한스 위루겐 파커에 질의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을 팬데믹을 핑계로 히스테릭한 파시스트 보건국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따라서 임의적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했고 이런 이유로 내국인들은 자택에서 외국인들은 호텔에서 자가 격리하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다. 이것이 오웰의 소설 속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아니다. 격리 조치와 감시가 인권 국가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망상을 이제는 중지해야 한다. 이 모든 조치가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이비국적인 현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다. 한국 의료 붕괴되지 않는 이유 1일 2만 건 검사 능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9,976명이 된 한국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의료 붕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검사와 추적, 치료에 충실함이 있다. 다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계속되고 있어 한국 정부도 경계를 계속 중이다. 일본에서는 한국의 검사에 대해 의심 양성 등 정확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국 의료계에서는 일단 검사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격리나 치료로 진행되지 않아 너무 늦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하루 약 2만 건의 검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특정하는 이동 루트 추적의 인프라도 구비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현금을 쓰지 않는 캐시리스 사회다. 지하철이나 버스로 교통카드를 이용하므로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승리로 이끈 한국의 대처. 한국의 코로나19 발병률이 급격히 감소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 정부는 감염 발생을 억제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민들의 성숙하고 절제된 시민의식. 심각한 위협 앞에서 국민들은 단합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부 지침을 따르고 이행하고 있다. 셋째,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춘 국가 중에 하나다.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치료를 위해 한국에 찾아오는 환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이 그 증거다. 넷째,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북한 및 영내 복잡한 전반적 정세다. 북한과 인접하고 있어 한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준비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